시간에 지금 7-7장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7-1장을 배우고 있고 7장에서 이제 팔러시 그레디언트를 배웠고 7-1장은 이제 팔러시 그레디언트는 팔러시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그 팔러시 베이스드와 밸류 베이스드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6장까지 배웠던 내용을 합하는 게 이제 에크리틱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펑션도 사용하면서 팔러시 펑션도 다이렉트하게 그 팔러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방법론을 벡터 크리틱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약간 견해 차가 있지만은 그 팔러시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업데이트하는 부분 델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델타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로그를 곱하는 형태. 그래서 그 동일한 델타가 밸류 펑션 업데이트와 그다음에 팔러시 펑션 업데이트에 쓰이는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밸류 펑션에서는 이게 TD 에러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팔러시 그레디언트 입장에서는 TD 에러가 아니고 사실은 어드밴티지 펑션이다. 즉 전체 리턴에서 베이스라인 평균을 뺀 것을 대체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동일한 식이 두 개의 다른 네트워크에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어드밴티지에서 타겟에 해당하는 부분을 몬테칼로 리턴을 쓰는 경우는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밸류 펑션을 쓰는 경우는 그 주관적인 분류법이긴 한데 이 책에서는 그거는 그냥 폴리시 그레디언트 그룹에 속한다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그 어드밴티지 펑션에서 타겟 그 몬테칼로 리턴을 TD 방법론이나 그런 TD 제로 그렇죠? 지난 시간 부분 타겟을 TD 제로나 TD 람다로 보는 형태를 우리가 벡터 크리틱 방법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벡터 쪽에 업데이트하는 방법, 그다음에 TD 람다에서 포워드 뷰, 백워드 뷰를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사실 다음 챕터에서 배울 내용의 준비 과정인데 다음 챕터가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현대적인 그런 강학습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이런 폴리시 베이스드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벡터 크리틱의 알고리즘들, 그리고 기타 다른 변형들, 이것을 우리가 응용 관점에서 8장을 배우는데 그러한 알고리즘들 중에 유독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게 뭐냐면 내추럴 그레디언트라는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토픽일 수도 있고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순수 수학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결론적인 부분들 위주로 해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배울 내용들의 어떤 준비 과정을 이번 챕터에서 배우게 되겠고요. 이건 백워드 뷰인데 에피소딕 케이스랑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케이스,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한 타임 호라이즌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인피니트 타임 호라이즌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일리저빌리티 트레이스가 두 군데 다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밸류 펑션을 쓰고
policy 펑션에도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게 에피소딕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디스카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감마가 넌지로 넌 1이 아닌 경우까지 고려하고 싶을 때 이런 팩터가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여러 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이니셜라이즈해서 각 에피소드별로 팔러시와 밸류 펑션 업데이트 하면서 환경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SAR 그다음에 S 프라임 이 세그먼트들을 계속 얻어가면서 그 세그먼트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가 TD 에러라고 했죠. 그리고 일리지블 트레이스는 람다 디스카운트하고 뒤에 그레디언트 붙고, 마찬가지로 파르시도 감마 람다 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로그 라이클리우드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파르시에 대해서는 로그 라이클리우드에 쓰고, 일반적인 백워드 뷰를 파르시와 밸류 펑션 다 적용을 한다. 약간 뭐 미묘한 점은 여기 i라는 팩터가 일리지블 트레이스에 디스카운트 타임 팩터로 들어가 있다. 이 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이고, 그 외에는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4장 5장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는 우리가 2장 끝에서 배웠던 어고딕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인피니트 타임 호라이즌 때 그 리턴 값을 다 더하면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니까 순간적인 리워드 값에서 평균 리워드 값을 빼준 형태를 가지고 얼마나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었죠. 자,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TD 에러는 리워드에서 평균 값을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존의 동일한 방식인데, 여기서는 리턴 값을 그냥 순간 리워드로 대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마라는 팩터가 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구조는 앞에 봤던 구조하고 완전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감마 디스카운트 안 하니까 이쪽에 i라는 팩터가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액터 크리틱 중에 두 가지 버전으로 레코드 뷰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액터 크리틱의 이론적인 방법론은 다 배운 거고요. 다시 이제 팔러시 그레디언트로 돌아가서 팔러시 베이스드 방법으로 돌아갔을 때 팔러시 베이스드 방법론에 어떤 오비어스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엄밀한 뭐라 그럴까요? 논리는 아니고 직관적인 설명인데 기존의 펄스 그레디언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그 팔러시의 네트워크가 예를 들면 세타라는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치면은, 논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타가 2디멘저널한 벡터다. 세타 1, 세타 2.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팔러시들이 디스크리트한 액션인 경우는 결국 이 팔러시 펑션은 확률로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가 랜덤 팔러시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 되는 거고, 생각을 해보면 이 소프트맥스의 뭐라 그럴까요? 확률의 아웃풋에 예를 들면 요놈이 파이 1부터
액션이 뭐 K개가 있다고 지금 8K까지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일정한 스케일링을 가해버리는, 뭐 예를 들면 모든 확률 앞에다가 알파 값을 다 곱해버려도 사실 그렇게 되면 알파벳만큼 돼서 확률이 안 되긴 하지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노멀라이징 알파는 없어지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 소프트맥스의 어떤 y라고 합시다. y라는 벡터에 의해서 소프트맥스의 값이 나타나준다고 할 때 이 y라는 값의 적절한 스케일링을 해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일종의 뭐 a라는 벡터를 동일한 값을 갖는 올1 이런 벡터들을 다 더해버리다 하더라도 이게 소프트맥스 값은 서로 캔슬이 돼서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로짓이라고 부르죠. 소프트맥스 인풋에 해당하는 로짓을 임의의 스케일링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고,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결론을 나타내기 위한 로짓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케일링이 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더 일반화시키면 무슨 얘기냐면 로짓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뉴럴 네트워크, 딥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되고 이게 소프트맥스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스 파이가 나오는 형태인데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 세타를 임의로 스케일링을 해서 이런 효과를 내게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파라메타 자체를 또 다른 파라메타 세타 프라임으로 바꿔치기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파라메타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그러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무수히 많은 사실 이 세타나 세타 프라임이나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그 중에 어느 게 선택될 거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세타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세타와 세타 프라임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동일하고 세 번째 컴포넌트는 3배가 돼. 뭐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옵티멈 파라메타 세타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어떤 현재점에서 세타 1, 세타 2라는 관점에서는 이 옵티멈한 포인트로 가려면 그레이디언트 값이 이쪽 방향을 항해해야겠죠. 당연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쪽이 오브젝티브한 리턴 값 또는 어드밴티지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레이디언트 델타 세타 옵티멀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타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파라메타를 쓰게 되면 둘 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동일한 상황에서
세타 1 프라임, 세타 2 프라임이라고 보면은 세타 1이 세타 1 프라임보다 3배가 되니까 그때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수평축으로 3배가 늘어나는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디자이어한 방향은 이 정확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파라메타 셋에 대해서는 근데 세타나 세타 프라임이나 어떤 게 선택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딥뉴럴 네트워크의 SGD를 백프로포게이션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잘못된 파라메타 셋으로 또는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 된다고 하는데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세타 프라임이 되죠.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변수 치환이라는 게 있죠. 적분에도 많이 쓰이고 뭐 미분할 때도 쓰이는데 그 파라메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변수 치환인데 변수 치환을 임의로 해도 네트워크의 성질이 이 네트워크의 성질이 그러니까 비헤이비어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근데 잘못된 파라메타이제이션을 썼을 때는 그레디언트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학습 속도가 엄청 느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라는 파라메타의 어떤 그런 변수 체계를 썼으면 우연히 썼으면 그 학습이 잘 일어나는 거고 세타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변수 체계를 잘못 써버리면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느리게 학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걸 그러니까 좌표계 변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타라는 좌표와 세타 프라임이라는 좌표계. 그래서 이 좌표계 변환에 상관없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SGD에서 계산하는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은 바닐라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놀랍게도 약간 복잡한 수학이 도움되지만 사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은 약간의 미분기하학이 좀 필요한데 미분기하학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들을 빌려오면 좌표측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파라메터 셋을 또 다른 파라메터 셋으로 치환을 하더라도 그레디언트 방향은 항상 똑같은 방향을 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내추럴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당연히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니까 학습 속도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펄러시 그레디언트 방법에 기반한 벡터 크리틱 방법을 내추럴 벡터 크리틱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약간 미분기하학적인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벡터와 행렬에 관한 성질들만 알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이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결론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니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그 매니폴드라는 게 이미 파라메타 스페이스, 뭐 이미 n차원 파라메타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파라메타가 예를 들면 존재하는 공간이 그 전체 스페이스에서 일부 서브 스페이스, 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서피스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을 매니폴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3차원 공간에서 어떤 공이 있으면 공의 편면은 굽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공 위의 표면이 예를 들면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연산이 일어나는 도메인, 즉 그 독립변수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도메인 자체가 굽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예를 들면 한 공유의 점과 다른 공유의 점 사이에 예를 들어 어떤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기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구를 뚫고 직선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 거리보다 짧아지는 거죠. 표면에 있는 굽어져 있는 그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이런 커브드된 이런 스페이스 상에 이런 어떤 파라메타들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커브드된 스페이스를 표현하는 파라메타 셋이 있습니다. 세타라고 할 때 그냥 세타를 다이렉트하게 요점이 세타 1이고 요점이 세타 2에 해당하는 어떤 점이라고 하면 세타 1하고 세타 2의 벡터의 빼기의 제곱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리가. 왜냐하면 공간이 휘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휘어져 있는 그런 기하학을 리만 기하학이라고 하죠.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런 수학적인 기반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어쨌든 재미난 사실은 굉장히 쉬운 테크닉인데 이 파라메타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타 1과 세타 2의 차이, 그놈을 D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유클리디안 직교좌표계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각 D세타 D 교사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놈의 그냥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제곱의 합 이렇게 거리를 구하면 됐죠. 근데 커브드 스페이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굉장히 재미난 트릭이 있는데 이 파라메타의 변이를 유클리디안 메저로 바꿔줄 수 있는 거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트릭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그래서 그 테크닉은 뭐냐면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 이전에는 요놈하고 요놈의 그냥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제곱만 합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각각의 컴포넌트에 여기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또 다른 벡터고 이 GIJ라는 어떤 행렬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유클리디안인 경우는 G가 아이덴티티고 공간이 커브드된 스페이스가 아니고 플랫한 스페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커브된 스페이스면 G가 이제 non 아이덴티티인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 G를 매트릭 텐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 같고 어려운 내용 같지만 사실은 매트릭 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내적이 개념이 되냐면 세타 1으로 표현되는 요놈의 직교좌표계에서의 좌표 벡터를 P라고 하고 P 세타 1이 되겠죠. 세타 2로 표현되는 좌표를 P라 또 다른 P 포인트 P 세타 2라고 한다 그러면 GIJ는 특정 파라메터 i번째 파라메터와 j번째 파라메터에 대해서 편미분한 벡터의 내적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라메터를 변화를 시켰을 때 얼마만큼 실제 거리가 변화지는지 아까 이런 예시를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앞에 3배가 있으니까 세타 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GIJ라는 팩터가 이 3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팩터를 거리에 미리 고려를 해준다. 그러니까 세타 2'을 살짝만 변화시켜도 정상적인 케이스보다 3배가 늘어나니까 그 3배 늘어나는 케이스들을 반영을 해주는 어떤
메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디파인 하냐면 펄스 그레이디언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썼었던 그레이디언트 메저가 그레이디언트 로그였죠. 자, 그게 세타가 벡터 파라미터니까 이 그레이디언트는 벡터가 됩니다. 컬럼 벡터가 되겠고요. 그거를 뒤집어서 로 벡터로 만들면 컬럼 벡터 곱하기 로 벡터니까 행렬이 나오죠. 이 행렬의 expectation을 G라고 부르는데 이 G가 피셔 인포메이션 확률 통계 이론에서 나오는 유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우드의 그레이디언트의 그 곱의 내적이다. 그러니까 expectation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내추럴 그레이디언트는 이 피셔 인포메이션을 여기 바닐라 그레이디언트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이렉트하게 그레이디언트 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백프로포게이션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뭐 다른 모델에서 쓰는 백프로포게이션에서 나오는 그레디언트에다가 이 피셔 인포메이션을 만약에 연산을 할 수가 있으면 그거의 인버스를 곱해준 형태가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된다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곱해져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D세타를 델타 세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같은 식인데 델타 세타의 트랜스포즈의 G의 델타 세타. 그래서 G가 아이덴티티면 유클리디안인 경우는 G가 아이덴티티면 델타 세타의 그냥 절대값의 제곱이 되버리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입니다. 델타 세타 변이만큼 생겼을 때 거리의 제곱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교좌표기에서 이런데 커브드 스페이스인 상황에서는 그때 거리는 앞에 중간에 G라는 매트릭스가 들어간다. 그 차이 말고는 없다는 거죠. 즉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와 리만 스페이스의 거리의 차이는 그냥 중간에 아이덴티티였던 매트릭스가 G라는 매트릭스로 바뀌는 것 말고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내추럴 그레이디언트 유도 과정이 의외로 단순하나 어떻게 단순한가 한번 보면은, 자, 기존의 파라메타를 W라고 하고요. 새로운 리파라메타라이제이션한 벡터를 A라고 하면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objective function, 예를 들면 토탈 리턴에 대한 expectation 값, 이게 이제 objective function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expectation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objective function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파이 세타에 대한 expectation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파라메타를 살짝 변화시킨 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초항 더하기 first order는 gradient LW에 DW가 곱해지는데 DW가 지금 epsilon A라고 그랬죠.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로스 objective function이 이게 로스 펑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화되는 그런 새로운 파라메타 셋을 찾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파라메타 셋 중에, 그러니까 A가 W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메타 셋 중에 이 W가 주어지면 추가적인 로스는 이거니까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파라메타 벡터 A를 찾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A의 한 변이라는 거리는 1로 고정시키겠다.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자, 그러면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면 미니마이즈하는 또는 뭐 거꾸로 이게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맥시마이즈 한다고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A를 찾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요거를 하고 컨스트레인트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로 추가를 해서 이거에 대한 미분을 하죠. 여기서는 뭐 특정 컴포넌트에 대한 미분인데 A에 대한 컴포넌트로 그레디언트 취해도 상관없다. A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L 나오고요. 여기서는 A가 두 번 있으니까 2람다 GA로 0이 나오겠죠. 그러면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는 2람다 분의 1 G 인버스 그레디언트 W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람다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 컨스트레인트에다 집어넣어서 이 값에 따라서 적당히 조정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변화가 아니고 좌표 변환을 했을 때 좌표 변환에 상대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새로운 좌표, 그러니까 이게 W가 올드 좌표고 A가 뉴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좌표축을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고정된 상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고정되지 않은 요양 G 인버스의 오브젝트 펑션이 우리가 원하는 이게 사실은 SGD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로스 펑션을 변화시킬 때 학습을 시킬 때 그 로스 펑션의 변화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류의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 방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레디언트 L만 썼었는데 이게 이제 바닐라 그레디언트죠. 거기다가 G 인버스라는 유클리디안 아니죠. 리만 메트릭 텐서라는 것의 인버스를 곱해주는 게 되면은 자, 이 식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더 이상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좌표축의 디펜던트한 비हे비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타를 세타 프라임으로 마구잡이로 임의로 파라메타를 변형시키더라도 내추럴 그레이디언트를 계속 계산을 하면 좌표축을 뭘 쓰던 간에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레이디언트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라는 매트릭스가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예시를 들어보면 되게 이런 리만 매트릭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상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쉬운 이그젬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3차원 공간에서 어떤 구를 나타낼 때 유닛스페어입니다.
반경의 크기가 1인 그것을 극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위쪽 반구죠. 이거는 그러니까 Z축 위쪽에 있는 반구를 파라메트라이즈 할 때 재미난 사실은 이 반구가 어떻게 보면 2차원 표면이죠. 굽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수학의 토폴로지라는 위상수학에 다른 부분인데 이런 굽어져 있는 표면이나 그냥 플랫한 평면이나 사실 위상수학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다라는 게 이제 위상수학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동일한 토폴로지컬한 동일한 기하학적인 구조는 동일한 디멘전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표면이니까 2차원 공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의 파라미터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극좌표를 쓰면 요 각도, 어떤 임의의 점을 표현할 때 요 각도를 P라고 하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불러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의 3차원 좌표는 요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인 들어가고 그게 요 길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내려 꽂으면 코사인 세타고 Y축으로 내려 꽂으면 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코사인 P니까 그래서 두 개의 파라로 구에 있는 어떤 임의의 표면에 있는 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XY 지수로 표현해야 됐던 이 구의 좌표를 두 개의 파라미터로 플랫한 사각형 스트립으로 이 반구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현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밑에 반구까지 표현하려면 여기 P가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랬는데 더 내려가면 되죠. 파이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전히 2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파라미터이션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P하고 세타가 파라메타 이번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고 두 번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라운드 1, 여기 라운드 2에 해당되는 거고 라운드 1은 요 벡터를 P라는 변수에 대해 편미분을 하는 거죠. 각 컴포넌트별로. 그러면 요거는 사인 파이, 요거는 또 코사인 파이, 이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이게 라운드 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동일한 식이고요. 그래서 이놈의 라운드 1의 길이의 내죠. 계산해 보면 이거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1입니다. 상합함수 성질에서 라운드 2의 내죠. 계산해 보면 이것도 1이고 크로스 라운드 1, 라운드 2. 자 이게 뭐 말하냐면 G라는 매트릭스가 G11, G12, G21, G22가 이루어지는데 파라미터가 딱 두 개뿐이니까 각 G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주어지면 언제든 계산할 수 있다는 내적을 통하고 편집을 통해서 어려운 개념 같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현법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성질은 어떻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펄스 그레디언트 처음에 유도할 때 한번 실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에피소드 트래젝토리라고 했죠.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갖고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놀랍게도 그 파라메타 세타는 팔러스에만 영향을 주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취하는 순간 환경에 대한 요인은 다 없어져. 결국은 그 팔러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만 계산되는, 그래서 그레디언트 파이나 또는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 이런 형태로만 계산이 된다고 했었죠. 네, 피셔 인포메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체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나 특정 팔러시에 대해서 계산을 하거나 사실은 동일하다. 그래서 보면 피셔 인포메이션의 정의가 사실은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팔러시에 대한 로그의 그레디언트만 계산했죠. 사실은 이게 전체 트래젝토리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데피니션인데 그게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팔러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팔러시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모든 확률은 모든 확률은 이제 이게 뭐 P를 플러스라고 봐도 좋고 전체 트래젝토리에 대한 확률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는 확률이죠. 근데 모든 확률은 적분하면 1이 돼야겠죠. 자, X는 스테이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양변을 2번 미분을 하면 재미난 식이 얻어집니다. 세타가 지금 벡터니까 미분한다는 건 그레디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미분을 하면 우변은 제로로 돼버리고, 그렇죠? 이쪽은 한 번 미분하면 그레디언트 P가 되겠죠. P 세타. 근데 우리가 그 7장에서 배웠듯이 그레디언트 P 세타는 P 세타 그레디언트 로그 P하고 같다 그랬죠. 뭐 그레디언트의 로그 취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EX 생략이 되어 있고요. 다시 써볼까요? 자, 근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자는 얘기죠. 요거는 이미 벡터고 스칼라고 지금 벡터를 미분을 하면 혹시 공학수학이나 캘큘러스에서 벡터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저요? 벡터를 미분하면 벡터의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다변 함수인데 그거를 다변수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하니까 행렬이 나와야겠죠. 각 칼럼 벡터의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하나의 로우 벡터로 나타납니다. 즉 행렬이 나오고 자, 그런 행렬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이코비안이라고 부르고 지나친 공학적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제타에 대한 함수가 두 군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곱의 미분 형태로 해서 앞에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하면 자, 이거를 미분한 게 앞에하고 동일한 상황이죠. 미분하면 첫 번째 미분하면 P하고 그레디언트 로그 P가 나오고 요 놈을 미분하면 플러스 자, 이 뒤쪽을 미분하면 P는 그대로 두고 D를 미분하면 자, 이게 이미 컬럼 벡터입니다. 컬럼 벡터를 다시 또 다른 벡터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행렬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제코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여기 이미 여기 하나 있었으니까 또 다른 원래 있던 그대로 갖다 써야죠.
근데 벡터하고 벡터를 곱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컬럼 벡터고 하나는 로우 벡터를 거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미분하려면 로우 벡터로 바꾼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하나는 로우 벡터를 취급하고 또 다른 하나는 컬럼 벡터를 취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렬 형태가 나오고요. 플러스 이제 밑에다가 쓰면은 이 부분을 미분을 하는데 벡터를 다시 벡터를 미분하니까 자코비안이 나오겠죠. P 그대로 나오고 제코비안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그래서 미분을 두 번에서 행렬이 나오는 이런 그 미분을 이렇게 델타의 제곱 형태로 쓰는데 자, 여기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캘큘러스에서 배웠던 라플라시안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라플라시안은 그냥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이중 미분의 합이었는데 이거는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중 미분하는 것을 헤시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플라시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항을 다른 항으로 보내버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우변이고 좌변은 마이너스하고 여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활용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왔는 내용은 전체 트레젝터리에 대해서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는 거나 펄스에 대해서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거나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트레젝터리의 확률이고 전체 트레젝터리에 대한 헤시안을 구하는 것은 이런 환경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팔러시만 살아났기 때문에 그 팔러시에 대한 로그를 취합니다. 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자, 없어지는 이유는 이 곱들이 다 합으로 로그를 취하면서 변환되고 파라메타 세타에 디펜던트하지 않은 환경에 관한 확률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써야 되는 피셔 인포메이션 전체 트레젝터리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 정이고 위의 식에 의해서 그거를 마이너스 해시안으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해시 그 해시안은 다시 마이너스 로그 플러스이고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려서 로그 팔러시와 칼럼 벡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트랜스포즈한 로우 벡터를 곱한 거에 적분으로 다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 트레젝터리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은 그 팔러시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이렇게 지금 얘기한 요 사항은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전체 트레젝터리에 대한 피처 인포메이션이 팔러시만 고려하면 된다.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7장에서 배웠던 펄러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펄러시 그레이디언트도 사실 전체 트레젝터리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막상 구해보니까 펄러시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구하는 거랑 동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 중요한 내용은 아까 그 좌표축에 상관없이 좌표축을 뭘로 선정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좌표축을 변환시키는 방법론에 상관없이 그레디언트가 항상 일정한 방향이 나오도록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크기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을 코베리언트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추럴 그레이디언트는 좌표축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라는
그리고 일정한 값과 일정한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게 코베리언트의 성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였던 식으로 H에 대한 피처 인포메이션을 복잡해 보이지만 그레디언트 H 로그,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H 로그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뒤에 앞에 expectation 있었죠? expectation 대신에 적분을 취한 겁니다. 이게 전제 가정은 뭐냐면 이게 어버딕 프로세스라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MDP 상에서 X라는 스테이트들이 일정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액션들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양이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H라는 파라메터를 쓴 경우에 우리가 변수 치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H라는 파라메터를 변화시켜서 세타라는 파라메터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세타는 뭐 임의의 어떤 함수 뭐라고 할까요? 임의의 함수를 H라고 만들고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도 좀 이상하긴 한데. 임의의 함수는 그냥 A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non-linear 함수 좀 상관없습니다. 세타는 AH로 변환시키는 새로운 변수를 치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수 치환 미분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합성함수 미분에서 그것이 H에 대한 미분은 세타에 대한 미분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 얘기가 아닌 게 H에 대한 미분은 그냥 1차원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라운드 H 라운드.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치환 변수가 있을 때 합성함수 미분은 그냥 두 개를 위아래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라운드 H 라운드 세타 라운드 세타 라운드. 뭐 여기에 어떤 임의 함수가 L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벡터로 확정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식이 라운드 델 H라는 요놈이 델 H 세타 델 세타로 바꿔치기 되고 이것도 여기서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델 세타 그러면 트랜스포즈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간 거 말고는 없고 이 안에 있는 적분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변수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변수 치환을 했을 때 두 변수의 상관관계, 피셔 인포메이션의 상관관계는 한 변수의 피셔 인포메이션에 다른 변수의 미분들을 앞뒤로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JH 파라미터에 대한 내추럴 그레이디언트를 생각을 해보면 자, 방금 전 페이지에서 내추럴 그레이디언트는 바닐라 그레이디언트에 대한 피처 인포메이션 인버스를 곱한다 그랬죠. 그런데 방금 피처 인포메이션 H 피처 인포메이션을 구했습니다.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여기다 끄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위에 넣은 식으로 대체를 하면 이런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세타에 의한 변이를 생각을 해보면 세타에 의한 변이는 사실은 이식하고 좀 관련이 큰데요. H에 의한 변이에다가 세타와 H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율, 미분을 취한 거를 곱해주는 내적을 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벡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놈은 벡터고 이놈은 제이콥이안 매트릭스고 이러면 또 벡터가 되는 거죠. 편의상 알파는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델타 H는 가정에서 내추럴 그레디언트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H 대신에 이 부분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방금 그 내추럴 그레디언트 계산했죠. 여기 있는 전체식을 다 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이 인버스가 있는데 인버스 안에 3개의 항이 있죠. 이놈. 그걸 인버스라면 이 순서들이 다 뒤집히면서 요놈하고 캔슬되고 요놈하고 캔슬되고 살아남는 건 F 세타 인버스만. 알파가 1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뭔가 봤더니 세타에 대한 내추럴 그레디언트. 무슨 얘기냐면 어떤 파라메타 셋을 쓰든 세타를 쓰든 H를 쓰든 움직이는 변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변화량이 동일하다라는 측면에서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고, 자,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그럼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배운 내용 중에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구할 때는 소프트맥스 쓴다 그랬고,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흔히 그냥 쉬워서 많이 쓰는 방법이 가우시안 펄러시를 쓴다 그랬죠. 가우시안 펄러시는 그 펄러시 파이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파라메타 2개만 있으면 디스트리뷰션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래서 예를 들면 딥러닝으로 아웃풋을 뽑아낼 때 뮤라는 벡터 하나랑 그 다음에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만 뽑아내면 가우시안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우시안 이제 팔러시를 썼을 때 우리가 가우시안 팔러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뮤하고 시그마, 그러니까 스칼라만 일단 따질까요? 뮤하고 시그마에 대한 어떤 그것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으로 썼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그러니까 뮤하고 시그마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좌표계죠. 이거를 예를 들면 뮤 프라임 새로운 좌표. 네, 뭐 간단하게 뮤 프라임은 K 뮤로 바꿔치기 했을 때 그레디언트를 내추럴 그레디언트를 쓰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마구잡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레디언트를 쓰는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이 경우는 이제 피처 인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그레디언트 썼을 때는 원하는 옵티멀 포인트가 여기인데, 바닐라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여기 파란색 벡터들이 옵티멀 포인트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죠. 즉 학습이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내추럴 그레디언트 쓰면 원하는 방향에 제대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아주 간단한 가우시안 폴리시 같은 상황에서도 파라메타를 리파라메트라이즈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 동작한다라는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액터 크리틱 지금은 펄스 그레디언트를 확장하는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펄스 그레디언트를 잘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그거를 액터 크리틱으로 또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액터 크리틱에서 우리가 컴패터블 좀 비현실적인 가정을 가정한 적 있었죠. 컴패터블 어프락시메이션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벨 펑션의 그레디언트하고 팔러시 펑션의 로그의 그레디언트하고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같다고 가정하면 어프락시메이션이 옵티멀한 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가정을 해보자. Q 대신에 어드밴티지 펑션을 쓰고, 이 어드밴티지 펑션이 트루 어드밴티지 펑션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약간 리니어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이걸 보여드리면 이 AW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앞에 그레디언트 미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양변을 적분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그냥 해버리면 이놈 사라지고, 이쪽에는 리니어한 모델을 가져가면 W라는 벡터가 곱해지는 형태. 그래서 A는 요놈에다가 W라는 벡터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데, 굉장히 재미나게도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앞서 디파인했던 내추럴, 그러니까 저기 뭐죠? G라는 펑션, 피셔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피셔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W라는 놈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놈은 팔러시 파라메터에 대한 그레디언트였고, 이거는 피셔 인포메이션의 그다음에 밸류 펑션의 파라메터가 곱해지는 형태다. 그래서 이때 보면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놈은 내추럴 그레디언트를 쓰는 게 자연스럽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좀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보면 그 팔러시의 그레디언트하고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소 생소하고 난해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일일이 이해하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보다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놈을 인버스를 취하고 앞에 곱해주면 어떤 좌표축을 쓰든, 그러니까 파라메타에 관한 좌표축입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일관된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내추럴 그레디언트고, 현대적인 강화학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쓰는 것보다는 이 내추럴 그레디언트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추럴 그레디언트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1장이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목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그런 과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자,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어드밴스된 버전, 그 다음에 그동안 배웠던 액터 크리틱의 최신 버전,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또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토픽들을 약간 샘플링을 해서 다뤄볼 계획이고,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내일 11시에 강학습 관련돼서 이 스파스 리워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신 강학습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으니까 링크를
저기 ETL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링크 모르는 분들은 링크를 찾아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수업 참석하는 만큼의 가산점을 줄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러시 그레디언트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 팔러시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파워풀한 알고리즘인데, 왜냐하면 기존의 벨만 이퀘이션 기반의 방법론이 결국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이었고, 벨만 이퀘이션에서 아예 벗어나서 그냥 다이렉트하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러니까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그 팔러시를 다이렉트하게 찾겠다라는 게 팔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죠. 근데 기존의 팔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에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데 팔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설명하면서 보통 엡실론 그리드를 거기서 안 쓴다고 얘기했었죠. 안 쓰는 이유는 팔러시 자체가 스토캐스틱 랜덤 팔러시이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을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게 또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런 밑에가 절벽이고 이런 절벽 위에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광학수 문제를 푼다고 할 때 팔러시 그레디언트로 광학수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랜덤 팔러시를 계속 생성하니까 스토캐스틱한 팔러시로 랜덤 팔러시는 뭐 평균값만 취하면 원하는 잘 가겠지만 가끔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평균 중심으로 어떨 때는 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트는 액션까지는 이게 커브가 왼쪽으로 돼서 잘 되는데 자율주행차를 강학습하는데 갑자기 랜덤 팔러시에서 오른쪽으로 트는 액션을 취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겁니다. 차를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 상상할 수 있듯이 절벽 밑으로 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한 10만 불 하는데 테슬라를 자율주행 알고리즘 폴시 그레디언트 학습을 시키고 싶다. 완전히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하면은 이 폴시 그레디언트를 했을 때 이 테슬라 자동차는 수십만 되는 절벽으로 떨어뜨려야만 이 폴시 그레디언트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10만 불짜리를 10억 쓰게 10만 개 원하면 10에 10승이죠. 그러면은 100억 불을 여러분들이 10조 원을 날려야만 폴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과장된 뭐 예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폴시 그레디언트가 장점은 익스플로레이션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엉뚱한 액션을 취해갖고 엄청난 코스트를, 사실 코스트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잘못된 액션으로 보면 그 새로운 액션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에피소드들이 생성이 되는데 전혀 학습할 필요가 없는 절벽 밑에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상황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학습하는, 그러니까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잘못된 팔러시가 한번 생겨버리면 잘못된 에피소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더 잘못된 팔러시가 나오고 또 더 잘못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팔러시 그레디언트의 차세대 알고리즘이 되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이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소개할 알고리즘이 TRPO, Trusted Region Policy Optimization이고, 그 다음 알고리즘이 PPO,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둘 다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펄러시 그레디언트 대비. 첫 번째는 방금 소개했던 내추럴 그레디언트를 씁니다. 그냥 그레디언트를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좀 더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3장, 4장에서 피곤할 정도로 많이 배웠던, 이런 거 어디다 쓰나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이 배웠던 오프 팔러시 방법이 있었죠. 오프 팔러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그 현상을 오프 팔러시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줄여보자라는 두 번째 키 아이디어.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팔러시 그래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surrogate objective라는 건데, surrogate이라는 게 대리라는 뜻입니다. 대리 뭐 할 때 surrogate mother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X 같은 거. 어떤 objective function, 뭐 total return을 얘기하죠. total return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거를 약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대신해 주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타라고 부르겠고요. 그 오브젝트 펑션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서러기에서 어떻게 구할 건지 조금 있다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펑션을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항이 들어가죠. 자 이게 오프 팔러시 방법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 오프 팔러시에서 직전의 팔러시로 우리가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비헤이비어를 만든 거고, 그렇죠? 새롭게 학습시키는 타겟 팔러시는 분모에 들어가고, 이거를 오프 팔러시 직전과 직후의 팔러시를 오프 팔러시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브젝티브는 당연히 이와 같이 임포턴트 샘플링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올드하고 뉴가 없다고 하면은 이 파이 어드밴티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펄러시 그레디언트하고 동일한 오브젝트. 왜 그러냐면 자, 이놈이 오브젝트 펑션이니까 여기 파라미터가 있죠.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해보면 오브젝티브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게 SGD의 기본 철학이니까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expectation이 뭐에 파이 세타의 A 적분이 돼 그레디언트 취하면 되고, 이 그레디언트는 그대로 다루기 귀찮으니까 앞에 파이 있고 뒤에 로그 파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인테그랄 파이가 다시 expectation이 되고 그레디언트 로그 A가 되고, 그래서 이 L을 그레디언트를 취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펄러스 그레디언트 알고 그대로 그레디언트 로그에 리턴 값 대신에 어드밴티지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임포턴트 샘플링이 가미된 그냥 펄러스 그레디언트의 오브젝티브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배웠던 펄러스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쓰인다라는 그 정도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